이혼한 경력, 이력을 갖고 있는 여성이 유리천장을 깨고 외무상에 오른다? 이건 쉽지 않은 이름은 분명해 보입니다. 더군다나 고아 출신의 돌싱의 최영림이 그녀를 입양해서 최선희를 키운 거죠. 그러고 보니 대부분이 여성들에게 휩싸여 있는 김재현. 측근에는 이렇게 만든다는 거. 자신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게 굉장히 있고 안절부절을 한 적은 없어요. 자, 보세요. 시진핑과 당당하게 앞에서. Our belief that we should strongly hold to the nuclear weapons to deter the possible U.S. attacks. The United States is trying to threaten DPRK with nuclear weapons, so we are trying to strengthen our nuclear capabilities in order to cope with the 이런 장면. 이거 북한 누구도 못해요. 막 자유롭게 발언도 해버리고. 야, 신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은요, 이렇게 내가 어느 위치가 돼도 항상 이렇게 눈치 보고 겸손함. 이거 아닌 사람 유일하게 한 명 있다가 고모부 죽었어요. 고모부 죽었어요. 네, 가장 놀라운 거. 여러분 길 가다가 기자들이 와요, 뉴욕에서. 다른 외무 이런 사람들은 그냥 지나가요. 아니라 그러고 지나가요. 얘기해요. 프리하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북한 그 외교관들이 마음대로 자기가 발언을 할 수 없는 위치에 있는 거는 뭐냐면 언론에 타게 되면 이게 원시장으로 다 퍼져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간혹 가다가 내가 이제 김정은이 우중과 다른 발언을 내가 했을 때 그 후 폭풍이 굉장히 세거든요. 목이 막 날아갈 정도로 돼 있기 때문에 이거는 수뇌부의 우중을 잘 아는 사람 이외에는 이렇게 마주설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만만하다는 걸 말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말하자면 이제 자기의 발언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고, 또 하나는 그렇다 할지라도 저렇게 자유자재로 그 언론과 미디어를 대하는 걸 보면 굉장히 어떤 그 서구적 사고방식이라든지 이제 제스처가 몸에 배어 있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북한 사회에서 이제 국제사회의 어떤 창구 역할을 하기에 최적의 인물로서 이제 선택된 그런 인물이 아니겠느냐 하는 네.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푸틴을 만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북한에서 푸틴이라는 존재는 우리한테 미국 대통령과 같은 존재고 거기 나간 겁니다. 그다음 푸틴의 환대를 받죠. 물론 이제 최선희 개인에 대한 환대라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하지만 딱 보면 거의 뭐 제2의 정상회담과 같은 이렇게 분위기가 느껴지는 거죠. 라고 했을 때는 일단 최선희라는 인물이 어떤 대단한 능력자이면 틀림없다.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그 김정은의 총애를 받고 있거나 엄청난 신뢰를 받고 있다. 그다음 실제로는 여기서 그걸 끌어내거든요. 가서 그 푸틴의 방북을 끌어냅니다. 뭐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뭐라고 얘기하냐면 북한을 방문할 용의를 표명하셨다라고 발표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 약속은 받아낸 거예요.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를 갖다 방문해 주겠다라는 거. 그러니까 북한의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큰 외교적 성과죠. 김정은이 전격적으로 발탁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현송월이나 이런 사람들처럼 무언가 친인척 관계에 있어서 오랜 어린 시절부터 어떤 교우 관계 이런 특별 가중치가 없는 인물이에요. 그런데 잔뼈가 굵은 최선인데 전격적인 외무상으로 발탁했다? 아버지 김정일 때만 하더라도 어느 정도 예측 가능성이 있었어요. 북한 인사와 관련해서. 적어도 외무상은. 왜냐하면 외무상이 되려면 일단 미국 통이어야 돼요. 미국에 대해서 오랜 실무 경험을 잘 쌓아왔던 사람이 외무상이 돼야 돼요. 최선이라는 여성을 외무상에 발탁했다는 거예요. 지금 보통 힘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최선희는 자력으로
이 자리까지 올라간 걸까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최선희가 이 외무성에 입사 직전까지 이력이 담긴 간단한 프로필을 제가 준비했습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선이 이력 이거 드문 건데. 이게 드문데요. 자, 물음표에서 외무상까지. 이걸 보시면은 어떤 게 좀 떠오르시나요? 통역사 네? 했다고 전 들었었거든요. 통역사. 통역사에서 외무상까지. 쓰죠. 왜냐면 그 학생 때 중국이랑 오스트리아랑 이제 또 몰타라는 곳에 맞아요. 유학을 하고 그랬다고 했거든요. 근데 북한에서는 실은 북한 주민이 이 세 나라 이상을 갈 수 있다라는 거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 진짜 0.001%에 속하는 사람만 할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저는 딱 눈에 들어오는 게 한 이름이 딱 하나 들어오는데요. 최영님. 보자마자 이 최선희는 금수저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지금 최영님이거든요. 이 최영님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최영님의 아버지 어머니가 김일성하고 항일운동을 같이 하다가 죽었어요. 근데 그 부모가 죽을 때 내한테 아들이 있는데 김일성한테 아들을 부탁한 사람이 최영님이에요. 그래서 최영님이가 해방이 된 다음에 어디에 가냐 만경대 혁명학원이라는 데 이제 들어가고 전쟁이 일어났을 때는 그 김일성 근위대 그 근위대 중대에 이제 배치돼 가지고 측근에서 김일성을 지켜요. 그래가지고 1.4.5태 때 김일성이가 이제 쫓겨갈 때 그때 엄청나게 막 힘들잖아요. 근데 최영님이가 총을 들고 김일성 옆을 4일 동안 자지 않고 지켰대요. 그래가지고 서가지고 꾸벅꾸벅 조는 걸 김일성이 보고 그리고 나가지고 최영님을 자기 이제 간이 침대 눕혀가지고 자기 외투를 덮어줬다라는 그런 설화가 있고요. 그리고 또 김일성이가 직접 모스크바 대학교에 유학을 보내요. 그리고 러시아에 갈 때 심지어 최영님을 불러다가 유학생활 힘들지 않느냐, 어떻냐, 직접 챙겼어요. 그 말은 뭐냐면은 최영님은 고아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되게 주눅 들고 되게 힘들잖아요. 근데 최고의 아버지를 둔 거예요. 그게 누구냐? 김일성인 거예요. 와, 직군인데 이거.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만약 그 사람의 딸이다 그러면요. 이건 뭐 수저예요. 그냥 태어날 때 그냥 금수저를 물고 나온 여자예요. 자, 이게 통역사에서 외무상까지일까? 금수저에서 외무상까지일까? 정답은 있어요? 당구, 정답은 있어요? 당구. 정답은 있어요? 잠시 후에 일단 밝히겠습니다.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출생이- 어려웠다는 사람이. 그렇죠. 출생이 1964년생이고 평양에서 일단 태어났으면 뭐 일단은 금수저다라고 봐야 되고 성주 씨가 얘기했던 것처럼 또 아버지를 전 내각총리인 최영님으로 뒀다라는 것도 금수저의 단면이 될 수 있겠죠. 아버지. 그러니까 학력을 보면요. 일단 우리 류 대사님 나온 평양 외국어 학원을 나왔습니다. 외무상이 되려면 평양 외국어 학원, 북한의 외교를 총괄하는 엘리트의 요람. 여기서는 꼭 반드시 나와줘야 하는 엘리트 코스를 거쳤다는 거고 아까 아라 씨가 언급했듯이 중국, 오스트리아, 몰타 등등등 어렸을 때부터 다양하게. 오래 하고 다양하게 했던 사람은 저도 처음 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확실히 뭐 전무후무한 케이스는 분명하다 이력은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외교관들을 일찌감치 조기 양성을 위해 가지고 해외에 보낼 때 보면 최선희 같은 경우에는 빨라도 너무 빨라요. 12살 때 갔어요. 그러니까요. 조기 유학. 76년에. 76년에 중국의 베이징 제55중학교라 그래가지고 거기가 이제 외국 학생들이 많이 오는 곳인데 거기 가가지고 베이징 외대 부속중학교 그러니까 외중 외고 나온 거예요. 이렇게 어릴 때부터 양성을 시키고 오스트리아, 몰타 뭐 이렇게 했고 아마 그 과정에서 끊임없이 이제 조기 교육을 통해 가지고 어학 교육을 받았을 거고 최선희가 그 아버지의 후광까지 더해지면서 뭔가 승승장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거죠. 사실 조금만 관심을 갖고 파보면 누구나 알 수 있죠. 그런데 우리 이만갑은 그렇지. 적어도 이만갑에서 김진 기자는 여기서 그치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저 표정 또 나왔어. 저 표정 또 나왔어. 최선희가 숨기고 싶어했던 두 가지 비밀을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비밀은 바로 출생의 비밀인데요. 출생의 비밀. 앞서 정답을 공개하지 않았었죠. 여기서 공개하기 위한 큰 그림. 어디에서 해무상까지 갔을까? 최선희는 아마 공개하고 싶지 않았을 건데요. 저 이만갑에서 공개하겠습니다. 정답은 바로 고아입니다. 정답은 바로 고아입니다. 아버지는 뭐야? 지금까지 얘기한 게 뭐야? 아빠 있었잖아요. 아 이거 너무 자, 김종민 씨. 예. 최선희 아버지가 누구랬죠? 최영님, 최선희의 성은 뭐죠? 최 씨, 아버지의 성은 뭐죠? 최 씨. 근데 제가 고아라고 했죠. 어떻게 된 겁니까? 뭐야? 자, 그 비밀은 바로 제 주머니에 있는데요. 거기서? 여기 주머니가 숨겨져 있거든요. 뭐지? 바로
최영님은 양아버지라는 겁니다. 양아버지라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최선희와 관련된 비밀은 최선희는 고아였습니다. 1965년 1살 때 최선희가 부모를 잃자 최영림이 그녀를 입양해서 최선희를 키운 거죠. 1살 때 입양을 했기 때문에 최영림이 아주 어렸을 때부터 최선희를 자기 딸처럼 쭉 키워왔습니다. 하지만 출생의 비밀은 최선희는 고아였다는 거죠. 그러면 북한 내에서 출생과 이 출신 성분 토대가 매우 중요한 맞아. 그런 북한에서 고아 출신의 최선희가 북한 외교를 총괄하는 그것도 여성 외무상이 된다라는 것은 북한의 위인전은 없지만 북한 위인전에만 나올 법한 출생의 비밀이었죠. 그런데 놀라운 건 최선희와 관련된 두 번째 비밀이 또 숨어져 있다는 거죠. 두 번째 비밀. 너무 센데? 예. 화두를 너무 세게 던졌네요. 아니, 제가 지금 주머니에 손 뺐어요, 안 뺐어요? 했어요. 여기 뭐 하나 더 있다는 거. 제가 최선희와 관련돼서 잘 안 알려져 있는 두 번째 이력을 좀 공개할 거예요. 뭐야. 두 번째 제가 준비한 최선희의 비밀은 바로 이겁니다. 바로 이혼했어요? 돌싱녀라는 겁니다. 돌싱. 북한이라는 사회에서 그것도 이혼한 경력, 이력을 갖고 있는 여성이 유리천장을 깨고 외무상에 오른다? 이건 쉽지 않은 이름은 분명해 보입니다. 더군다나 고아 출신의 돌싱에 그리고 이 북한 사회에서 남녀가 이혼하는 경우도 있어요. 요즘 들어 꽤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평양에 있는 뭐 고위층 같은 부분은 많이 이혼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지금 북한 평양에서 이혼하는 경우는 남편이나 아내가 둘 중에 주로 남편이 이 북한 고위층의 정치에 휘말려서 온 가족이 다 이를테면 멸족이 당할 위기에 처했을 때 처가라도 좀 구하자, 처자식이라도 구하자라는 이유로 일부러 이제 이혼을 해서 끊어내는 경우. 그런데 그런 경우가 아니라 이 최선희의 이혼 같은 경우는 정확한 사유는 알려지지 않지만 남편과의 성격적 차이 때문에 이혼을 한 걸로 알려져 있다. 중요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정은이 묻지 않고 최선희를 외무상에 올렸다는 점이죠. 실제로 이제 북한에서는 이혼했다는 그 경력이 있게 되면 대체로 간부 사업으로 발탁을 시키지 않습니다. 그걸 통해서. 왜냐하면 간부 문건에 딱지가 붙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가정 이 자체가 사회의 한 세포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맞네. 예, 그러니까 이 사회의 한 세포로 규정되어 있는 가정 혁명화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온 사회의 혁명화를 할 수 있냐 이런 것으로 이제 쭉 흘러가는 거죠. 제가 있을 때 우리 과장이 이혼한 적이 있었어요. 과장이 그때 외무성에 있을 때 외무성 과장이 이혼을 했거든요. 근데 북한에서는 이 교람이 누구한테 있는가를 따지질 않아요. 일단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때 사유가 유승한테 있었거든요. 배우자한테. 그렇지만 이 과장은 거기서 그 책임을 지고 노무자로 내려가서 일을 했거든요. 노무자로요? 예, 그러니까 사유는 여자가 무슨 여러 가지 뭐 성격 차이나 뭐 이렇게 해서 여자가 바람을 피든지 이렇게 해서 이혼을 한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만 너는 가정혁명화를 잘못했다.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너는 이유가 어떻든지 간에 너는 혁명화 내려가라. 그래서 그게 경한 처벌이에요. 원래는 외무성에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북한은 공직사회에서 있다가 이제 이혼만 하게 되면 무조건 공직사회를 떠나야 됩니다. 이게 룰로 돼 있거든요. 아니 짭정은 씨, 아니 그런데도 이 최선희를 이 꼭대기까지 올린 이유가 있나요? 왜 올린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그에 앞서서 먼저 그 우리 최선희 외무상이 무슨 뭐 성격이 이상해서 뭐 이혼이 했다 뭐 이런 헛소리가 소문이 나는 거예요. 어디서 퍼졌나 했더니 이 남조선 기자들이 퍼뜨렸구만. 남조선 기자들이 퍼뜨렸구만 이거. 진짜 들이라 가지 말고 김진. 남조선 김진이 퍼뜨렸구만 이거. 나 누가 그랬네 했네. 아니 우리 썩이 동물을 말할 것 같으면은 사실 그 일벌레매다. 일과 사랑에 빠졌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또 이혼했으니까 따뜻 팔 일이 또 없지 않겠습니까? 저만 바라보겠지 않겠습니까? 이게 최선희에 대한 이제 이야기들은 많이 돌 거 아닙니까? 인간적인 면모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평은 없었어요. 제가 보건대는 아주 유머러스하고 상당히 그 부하들을 아끼는 그런 모습을 제가 좀 봤거든요. 2017년에 6월 달로 기억이 됩니다. 그때 제가 출장차로 이제 평양에 들어가는 도중에 제가 베이징에 들렸었거든요. 근데 이제 최선희 국장도 이제 스웨덴의 대표단으로 회의에 참가하고 귀국하는 길이었습니다. 베이징 주재 북한 대사관은
안에 이게 큰 요인숙 같은 그러니까 합숙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이제 쭉 그 오고 가고 하다가 마주친 겁니다. 최선희가 그러더라고요. 아, 이거 내가 대표단 단장인데 그래도 우리 단원들 3명 저녁에 식사도 못 하는데 좀 어떻게 좀 저녁 식사 좀 조직해 줄 수 없냐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식사를 조직해달라. 최선희 정도의 위치에 간 사람도 식비가 없다라는 건 사실은 근데 이제 대체로 북한에서는 국가 비용으로 그러니까 재정 총알을 받으면서 국가 비용을 이제 쓰는데 워낙 가난한 국가다 나니까 뭐 푼푼하게 대표단 요비를 진짜 배부르게 줘본 역사가 없습니다. 1인당 3.5유로예요. 3.5유로를 주는데 3.5유로 한 끼 식사가 3.5유로도 대표단 식사인데. 조화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해외에 주재하고 있는 그런 상주 송원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제가 외하루 월급을 받습니다. 안에 그 북한 내부에서 네. 3,000원 내지 네, 한 네. 4,000원 정도가 아이고. 되거든요. 0.5달러도 안 됩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런 사람하고 이제 베이징에서 만난다 하게 되면 제가 도덕적으로 인사 삼아 식사를 한 끼 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제가 알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최선희를 비롯해서 그 대표단 4명이 있었거든요. 네. 5명이서 같이 저녁 식사를 한 끼 했습니다. 이제 쭉 식사를 하는 자리인데 그 제가 기억에 남는 건 겁니다. 최선희가 그 리더다운 그런 느낌이 왔던 게 뭐냐면 식사 도중에 뭐 누구는 이번에 통역하느라고 정말 수고했어. 이젠 용어 많이 늘었네. 다른 사람한테 또 이번에 그 보고서람 쓰고 그 정말 수고 많았어. 뭐 이러면서 이렇게 하나하나 칭찬을 해주더라고. 예. 잘 세워주는구나 사람을. 그래서 내가 조금 있으면 뭐 돼갔는데 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최선희가 외교부 수장에 나중에 오르게 될 결정적인 일이 최선희에게 그리고 북한에게 발생하게 됩니다. 뭘까요? 정답은 바로 육자회담입니다. (2000년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 열렸던 육자회담. 거기에서 최선희가 통역을 담당하게 된 겁니다. 네. 이때는 최선이 안 보였어. 저 오른쪽 사람만 보이고. 저 때도 그냥 통역이 불과했거든요. 그럼 왜 이게 최선희에게 결정적인 순간이었을까? 육자회담은요, 2003년부터 2008년까지 이루어진 회담인데 역사상 육자회담이 갖는 의미는 뭐냐? 적어도 북한에게 있어서는 미국, 대한민국, 중국, 일본, 러시아가 북한의 핵 문제에 대해서 어떤 패와 어떤 카드를 갖고 있는지, 그리고 회담장에 나와서 어떤 패는 감추고 어떤 패는 내놓는지를 바라볼 수 있는 북한 역사에 있어서의 살아있는 교과서 같은 북한의 핵 협상의 교과서판이 바로 이 육자회담이거든요. 근데 최선희는 외무상의 어린 시절부터 통역을 하면서 그 패를 본 거예요. 북한이 핵 협상에 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구나. 한국이, 미국이 우리한테 어떻게 하는구나. 이거를 통역 현장에서 최선희가 몸으로 배웠던 거죠. 요게 나중에 최선희가 대미 외교 라인의 수장으로 되는 결정적인 양분이었던 거죠. 육자회담 때 보면 영어가 사실은 되게 뭐랄까 유창해요. 유창하다는 말은 뭐냐면은 억양이 좋다는 것이 아니라 커뮤니케이션 딜리버리가 상당히 좋아요. 네. 북한의 그 뉘앙스도 정확히 전달하는 걸 보면서 그런 걸 아마 중요하게 북한 정부가 평가를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빌 클린턴 그 전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했을 때도 통역을 맡게 되거든요. 북한에 이제 뒷배라 그러면 중국이잖아요. 중국어도 해요. 와, 몇 개 국어를. 정말 실력이 대단한 거예요. 그리고 저는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이 최선희가 어릴 적에는 최영님의 손에서 자랐는데 최영님이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까지 살아남은 건 그만큼 노련한 정치인이라는 걸 생각하거든요. 노련함을 배운 거예요. 그리고 강석주랑 길게가는 북한의 외교를 세계에 올려놓은 인물들이에요. 사실 이 사람들을 따라다니면서 외교의 감각을 키운 거죠. 최선희 외무상 같은 경우에는 장기를 뚫 때 장기 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판을 보는 능력을 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장기 배울 때 초짜들은 알 보고 막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따라해, 따라해. 고수들은 딱 머리를 딱 들고 그 판 전체를 보잖아요. 아마 이게 최선희를 외무상으로 만든 가장 큰 능력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그렇지 그 외국어라는 게 머리만 갖고 되는 건 아니고 수많은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특히 이제 북한처럼 외국인을 접하기 힘든 환경에서는 외국어 배우는 게 굉장히 힘든데 그 태영호 의원 있지 않습니까? 이분이 평양 외국어 학원하고 그다음에 중국 어렸을 때 중국 유학을 최선이랑 같이 했거든요. 잘 압니다. 같이 공부했던 태영호 의원의 그 회고에 따르면은 굉장한 노력파였고요. 오후에 그 학교 운동장에 나가가지고 그 교과서 있죠. 교과서의 내용을 갖다서 2시간 동안 시끄러운 소리로 큰 소리로 외치면서 외우면서 돌아다녔다고 합니다. 단지 금수저이기 때문에 거기 자리에 올라갔다고 보기 힘든 거예요. 나름대로 금수저이면서도 동시에 자기 노력을 엄청나게 한 거죠. 이게 지금 어쨌든 간에 순서는 잘 밟고 왔어요. 운때가 좋아요. 근데 그래도 결정적으로 잘 나가는 계기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김정은 집권 이후부터인 거죠? 그렇죠. 김정은 시대에 잘 나가려면 시기가 잘 맞았어야 되는데 그렇지. 그때 뭘 뚝 떨어져 있거나 어디 딴 동네에 있으면 안 되죠. 김정은이 후계자 시절에 뭔가 딱 스타트 라인에 대기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본격적으로 2016년이 한창 김정은이 핵미사일 피치를 올리면서 2017년 말에 방향을 전환하던 그 시기 거기에 최선희가 미국국 국장으로 있었죠. 거기에다가 이 관운이 또 좋습니다. 뭐가 잘 되려면 바로 위에 있는 고참이 좀 뭔가 삐끗하거나 뭐 헛발을 헛디뎌서 좀 이렇게 돼야 되는데 한성열 유엔 대표부에서 잔뼈가 굵고 외무성의 부상으로 미국 쪽을 한참 주도하고 나가던 한성열이가 이때 미국의 고용 간첩이다 이런 혐의로 해가지고 보위부에 전격적으로 체포가 돼요. 2016년에 승진한 지 2년도 채 되지 않아서 우리로 차관급인 외무성 부상이 되는 거예요. 초고속 승진. 야, 2년만. 요거 조금 부연 설명을 해드리자면 제가 2016년 8월에 평양에 있었거든요. 네네네. 2016년에 인사 변동이 조금씩 일어난 게 뭐냐면 외무상이었던 이수용이 국제비서로 가면서 외무상으로 리용호가 됩니다. 리용호가 미국 담당 부상이었거든요. 북미 국장이던 한성열이 미국 담당 부상이었던 리용호의 자리를 꿰찬 겁니다. 국장이 비지 않았습니까? 이 국장 빈 자리에 부국장이었던 최선희가 이제 올라가는데 아까처럼 이혼한 경력, 여자라는 경력 뭐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조금 좀 논의가 좀 많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김정은과 김계관 일부상 사이에 계속 오전에 뭐 혹은 오후에 계속 전화 연결을 계속 가지거든요. 김계관 일부상이 국장으로서 최선희 이상 더 다른 여성이 없다. 왜냐하면 그 누구보다도 미국 담당국에서 잔뼈를 굴고 왔고 30년 동안 그리고 또 미국에 대해서 가장 프로페셔널한 그 사람이 지금 현재는 최선희밖에 더 없다.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원수님께 말씀드립니다. 라고 얘기를 해서 그 자리에서 그래? 그럼 내가 시킨다는 걸 해. 해서 그 즉석에서 해결이 됐거든요. 이게 그래서 누군가가 있어야 되거든요. 국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성열이 없어지면서 그 자리를 또 운이 좋게 또 쭉 깨차고 올라가. 이게 관운인 거죠? 야 정말 진짜 타고났구나. 타고났는데 준비까지 돼 있는 사람이라는 거지. 그리고 이때 외무성 부산까지 올라온 최선희에게 정말로 황금과 같은 기회가 또 하늘에서 지금도 황금줄이 몇 개인데. 바로 최선희를 북한 외교 사령탑으로 이끈 두 번째 결정적인 장면인데 북한 역사상 최초였죠. 바로 제1차 북미 정상회담이 딱 외무성 부상일 때 최선희 앞에 찾아온 겁니다. 그때 최선희 때문에 결정적으로 북미 회담이 어그러집니다. 무슨 말입니까? 저는 그래서 자 여기서 퀴즈. 최선희의 무엇 때문에 미국으로부터 북미 회담 취소 통보를 받게 됐을까요? 최선희의 뭘까요? 최선희 뭐요? 두 글자요? 밀당? 정답은 최선희의 막말. 막말? 막말 때문에 미국이
북미 회담을 취소 통보합니다. 그건 기억나요. 자, 맞아요. 최선희가 기억나. 당시 북한에게 리비아식 핵 포기를 요구했던 미국의 당시 마이크 펜스 부통령을 향해서 막말을 했어요, 최선희가. 동민 씨, 예. 과연 최선희는 미국의 부통령에게 뭐라고 막말했을까요? 한창 맨날 쓰는 게 이제 승량이 미제 승량 이런 거 하는데 이거만 더 셀 것 같거든요, 뭔가 느낌이. 이런 아둔한 얼뜨기. 이런 아둔한 얼뜨기. 이런 아둔한 얼뜨기. 제가요? 아니 종민 씨한테 한 게 아니라 그때 최선희가 미국의 부통령에게 한 표현이 아둔한 얼뜨기. 얼뜨기? 그걸 종민이한테 연기로만 보이진 않았어. 진짜 많이 들은 것 같아요. 아 좋아요. 그런 좋아요. 표현을 썼다고요? 맞아요. 여기에 더해서 최선희가 뭐라고 했냐면 회담장에서 볼지 핵 대결장에서 볼지는 미국의 처신에 달려 있다라고 압박을 해요. 최선희가 북한이 굉장히 한번 대범하게 미국의 요구에 한번 튕긴다라는 느낌이었거든요. 이렇게 튕겨도 미국은 설마 취소 못하겠지라는 예상으로 이렇게 한번 세게 던진 건데 아이고. 이 발언을 문제 삼아서 미국이 그래? 너네 한번 그럼 취소해봐. 니네가 쉽지. 라고 해서 예상치 못하게 전격 취소 통보를 한 거예요. 상당히 북한이 그때 당황했습니다. 그걸 지켜보는 기자들도 이게 이렇게 번질 사안은 아닌데 결국 북미 회담이 어그러진 거는 이 최선희의 말 때문에 어그러진 게 된 겁니다. 시킨 거예요, 뭐예요? 시켰어? 이제 그 우리 써니 동무가 그래도 미국한테 지지 않기 위해서 강하게 나가는 건 전 맞다고 보면. 네. 미국의 펜스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 가다피 된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북한의 입장에서 참을 수가 없었던 거죠. 한마디 딱 했는데 또 트럼프가 누굽니까? 협상가거든요. 그 완전 그 비즈니스맨이잖아요. 그래? 튀겨본 겁니다. 너희들 어차피 못 깬다. 알고 튀겨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이제 북한에서 오히려 그냥 탁 굽히고 들어갔던 거죠. 자, 그런데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어찌됐건 최선희 때문에 지금 북한 입장에서는 가장 필요한 그 북미 정상회담이 깨졌거든요. 네. 이거 외교인세에서 어떤 결정타 같은 것이고 북한 사회를 우리가 이렇게 쳐다봤을 때는 거의 뭐 숙청이라든지 이제 국제 무대에서 완전히 아웃되는 상황 아니에요. 일단 뭐냐면은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김정은이 뭐라고 했냐면 뜻밖의 통보라 유감이지만 시간과 기회를 줄 용의가 있다라고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최선희가 북한 그 김정은과의 사전 교류 없이 그냥 자기 독단적으로 그 얘기했다. 죽어야죠, 그럼요. 이제 최선희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마이크 펜스한테 이런 뭐만 멍청이 해봤자 마이크 펜스한테 한 건 아니라고요. 트럼프들하고 한 소리죠. 그렇죠. 그러니까 트럼프는 정치인이 아니라 사업가 비즈니스맨이라는 걸 알고 있어가지고 밀당을 할 것이다라는 걸 알고 있었던 거를 김정은한테 조언을 한 것이 아닌가. 지금 여기서 굽히고 들어가시면 안 된다고. 그렇죠. 한번 판을 깨더라도 한번 강하게 한번 깨는 척 해보자고. 그러면 저쪽에 한 번 더 얘네들 세게 나오네 하면서도 나올 것이다 라고 외교적 조언을 한 것이 아닌가. 자, 그럼 최선희를 북한 외교 사령탑에 오르게 한 세 번째 결정적인 장면이 이제 딱 등장을 합니다. 궁금하네요. 어찌됐든 우리가 결과를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시 북미가 만났죠. 네. 그런데 어디서 끝났습니까? 하노이 노딜로 끝났죠. 그렇죠. 역설적으로 하노이 노딜로 끝난 이후에 최선희에게 결정적인 기회가 찾아온 겁니다. Basically, they wanted the sanctions lifted in their entirety, and we had to walk away from that particular suggestion. 이러한 미국 측의 그 반응을 보면서 우리 국무위원장님께서 범위 고려에 대해서 좀 의욕을 잃지 않으시지 않았는가 이런 그런 그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기회가 다시 미국 측에 차례지겠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저도 잠잠하게 힘듭니다. 감사합니다. 야. 나도 살고 김정은 위원장도 살고 입장을 만들면서 끊지는 않는
종민 씨, 예. 최선희 발언 중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게 어떤? 아까 전에 봤듯이 김정은이 북미 거래 의혹을 잃었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렇죠. 이거는 분명히 김정은의 그 말을 그대로 그냥 전한 것 같은 느낌? 그런 느낌 받았는데 아 최선희가 이 정도였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 북한 권력에서 이 역할을 하는 사람은 딱 한 사람뿐이 없습니다. 김여정. 내가 우리 최고 지도부 그러니까 오빠한테 직접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내 생각엔 이럴 것 같다. 최선희는 사실 일찌감치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도부가 지금 의욕을 잃은 것 같다거나 또 심지어는 예견하는 듯한 얘기까지도 하잖아요. 이거는 정말 그 우리가 영상으로도 뭐 일부 공개가 됐지만 김정은이 그 호텔 방에서 대책회의를 하는 그 핵심 멤버로 최선희가 바로 옆에 앉아서 그러면서 아 지금 김정은 최고 지도자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구나 그렇죠. 하는 거를 다 간파해서 본인이 그걸 다 전파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 유 대사님은 저 당시에 어디 근무하고 계셨습니까? 예, 저 당시에 쿠웨이트에 있었습니다. 쿠웨이트에서도 저 뉴스를 다 볼 거 아니에요? 예, 뭐 완전히 관심사로 돼 있으니까 숨을 죽이고 봤죠. 최선희의 저런 발언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거는 이 김정은과 조율이 잘 되지 않으면 저런 발언을 할 수 없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아 우리 최고 지도자의 우중이 뭐 의욕이 떨어질지 정말 가늠이 안 간다라는 정도로 얘기하는 것 같으면 이거는 김정은의 우중을 그대로 반영했다는 걸 의미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둘이 조율이 있었다고 저는 봅니다. 저는 다른 장면을 되게 주목해서 봤거든요. 리용호 외무상이 옆에 있어요. 리용호 외무상이 오늘은 기자분들의 질문을 안 받겠습니다. 맞아, 그 얘기. 라고 선언을 해요. 그런데 최선희가 받아요. 그러면서 김정은의 심경 얘기를 꺼낸 거예요. 이해가 잘 가지 않아서 하는 그러한 그 느낌을 받았습니다. 좀 의욕을 잃지 않으시지 않았는가 이런 그런 그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저 장면은 이미 외무상은 리용호지만 넘어갔네. 김정은과 더 가까운 사람은 최선희인 거예요. 그렇죠. 외무상 부상이 외무상을 보좌하는 게 아니라 형식적으로는 리용호 외무상을 옆에 두었지만 저 회담은 저 순간부터는 최선희가 이끄는 거예요. 맞네요. 자, 그리고 이로부터 한 달 뒤 김정은이 최선희를 야 이렇게까지 신뢰했어 하는 장면이 또 등장합니다. 뭡니까? 이야. 저걸 보면은 그렇지. 외무 부상이 오히려 더 실세라는 느낌이 드는 게 사실 앞좌석은 그 부관석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서 외상이 내리고 여기서 부상이 여기서 내린다. 최선희야말로 진짜 외무부의 실세다 이걸 얘기하는 것 같아요. 게다가 당시 푸틴과의 만찬 자리를 한번 보면 헤드 테이블에도 최선희가 함께 있는 장면을 우리가 맞아. 목격할 수 있거든요. 저는 한 가지 또 추가하고 싶은 것이 최선희가 이제 하노이 회담, 뭐 싱가포르 회담이 뭐 노딜로 끝난 다음에 김정은에게 출구 전략도 제시를 했다고 저는 봅니다. 그게 뭐냐면은 지금 모든 회담이 지금 어그러진 상태에서 김정은과 그 참모들이 패닉 상태에 빠졌을 때 최선희가 이렇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노딜로 끝났지만 장군님 얻는 거 있습니다. 왜냐하면 김일성 대원수님께서 김정일 장군님께서 못한 것을 장군님 원수님은 이미 해내셨습니다. 그것만 보더라도 국내에서는 김정은에 대한 신뢰와 김정은에 대한 이제 경이감이 막 솟아오르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 초기 집권이 이제 안정되고 김정은이 외교 무대에서 자기의 그 능력치를 보여준 것만으로 해도 이것은 우리가 얻는 회담이었습니다라고 분명히 출구 전략을 제시를 했을 것 같습니다. 최선희가 김정은의 우중을 가장 잘 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또 어떻게 잘 알 수 있냐면 이 부상이 돼서 김정은과 다이렉트로 전화 연결을 가질 수 있었던 그 기회가 찾아옵니다. 이제 2017년 말부터 시작해서 일부상이었던 김기관이 이렇게 다리를 좀 잘 못 쓰거든요. 그래서 저희 장인어른의 그 이야기에 따르면 이제 행사 같은 데 이제 가게 되면 김정은이 김기관 일부상을 찾는다는 거죠. 이렇게 손주순하면서 오라고 하게 되면 어린애처럼 아장아장 걸어서 김정은은 한 대까지 온다고 해요. 그 정도로 이렇게 관절이 매우 나빴거든요. 그래서 이제 김정은이
김기한 일부상이 이때까지 수고를 많이 했는데 저게 황해남도 달촌에 그 온천 치료하는 달촌 온천이라고 있습니다. 매 해마다 가서 3개월 동안 치료를 받고 오거든요. 2017년부터. 그러다 나니까 이 외무성에서 제기되는 모든 사업과 관련돼서는 일부상 대신에 최선희가 이제 전화를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또 동아줄을 잡게 됩니다. 와. 럭키. 못 받았다 유자. 예, 럭키가 계속 찾아오는 것이죠. 그 단 한 번의 기회가 자네들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거거든요. 솔직히 뭐 제가 지금까지 보면서 최선희와 같은 케이스는 처음 보거든요. 그래서 최선희를 보고 저는 명리야 복리야라는 그런 표현을 쓰고 싶습니다. 그게 뭐예요? 면녀봉이요? 그러니까 복이 연거푸 찾아, 그러니까 연거푸 달려 들어온다라는 말인데 운이 많이 작용이 됐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결코 이 사람이 뭐 외모상으로서의 자질과 품격이 없다는 걸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이 자기의 운도 실력이 있어야지만 이걸 발휘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제가 살면서 지금까지 이런 그 6년 만에 초고속 승진을 했던 그런 케이스도 처음 보거니와 북한 외교 역사에 아주 없는 전무후무한 일이거든요. 굉장히 그 뭐라고 할까 이렇게 약간 부러워하시는 거예요. 예, 부러워하면서도 야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럼 어떻게 뭡니까? 북한에서 아니, 이게 일어났구나라는. 뭐예요? 왜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아까 신뢰, 실력 다 갖춘 겁니까? 예, 그러니까 실력, 뭐 운 모든 게 다 쌍으로 겹쳤죠. 예. 최선희가 지금까지 북한의 대미 외교를 담당하는 수장으로 버티고 있었던 건 지금까지 류 대사님이 말했던 노력, 운, 실력, 김정은의 믿음도 있지만 전 세계에서 미국의 리더십 변화를 가장 밤새도록 고민하는 나라 한 곳을 뽑으라면 일본, 대한민국, 이스라엘, 이란, 북한이에요. 북한. 그러면 트럼프가 다시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라는 사실을 전 세계에서 그렇게 되기를 바라면서 기대하면서 준비하면서 바라보면서 예측하면서 보사 지내지. 보사 지내는 사람은 북한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최선희가 떨어지지 않은 별처럼 보이지만 혹 트럼프가 재선에 실패한다면 최선희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글쎄, 그러네요. 사실 운이라는 게 시대가 또 만들어줄 때도 있잖아요. 저는 김정은 시대가 최선희를 만들었다고 보거든요. 사실 저희가 김정은이 들어와서 가장 많이 했던 것이 보면은 TV에 리설주, 그리고 또 현송월, 최선희 이런 여성 리더들이 많이 등장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게 어쩌면 북한이 계획하고 있는 4대 세습의 스토리를 만드는 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북한은 가부장적 사회고 최선희라는 인물은 그 쟁쟁한 남성들이 많은 데서 수장이 된 거거든요. 외무상이 수장이 된 거거든요. 그건 뭐냐면은 북한 사람들이 봤을 때 여자도 수상이 될 수 있네? 근데 나중에 그러면은 김주애가 북한의 지도자가 됐을 때 일종의 뭐랄까 미리 최선희를 통해서 충격요법을 주고 외교부 수상도 여자가 되는데 지도자도 여성이 될 수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상상을 하고 그런 스토리를 만들기 위한 하나의 그 발판으로서 최선희가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쓰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